안녕하세요. 인생에서 친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한 거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공하기는 어려운지 친한 친구는 딱 1명밖에 없네요.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낸 친구 사이를 중마고우라고 하는데 그 애랑 제가 딱 그런 사이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서로에게는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이죠.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그 친구랑 저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성격이 너무 정반대라서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됐냐며 신기해하며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초등학생 때였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어릴 때 할머니한테 맡겨졌던 저는 그냥 어린 나이에 사고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다 헤어지게 되면서 두고 도망친 거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집 나간 자식이 밉고 야속해서 그런지 할머니는 아버지 사진도 다 태워버리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집 나간 자식을 한 번도 그리워하지 않고 그때는 찾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할 때쯤부터는 한 번도 할머니가 부모님을 찾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독한 구석이 있는 양반이라 그런지 나이 드신 몸으로 악착같이 일하면서 저 하나는 먹이며 키우셨는데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준다거나 살갑게 다가와 준 적도 없어요. 다른 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만 보면 내 강아지 하면서 달려오신다는데 저랑은 아주 먼 이야기였죠. 그래도 그렇게 어리광 한번 받아주지 않고 키워서 그런지 제가 독립심 하나는 끝내줬어요. 우리 할머니 성격에 내 앞가림 못하면 당장 내쫓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일하는 곳 쫓아다니면서 도왔거든요. 할머니가 일하러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린애가 돈 못 벌어온다고 면박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스스로 늘 빚지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한 사람 몫은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할머니는 도배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도배는 현장 가면 남자분들이 대부분 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자인 할머니가 계속 그 일을 하셨다는 게 조금 대단하기도 해요. 물론 할아버지랑 같이 하던 일이라 돌아가시고 나서도 쭉 하셨던 거지만 이게 체력적으로도 업무 강도가 엄청 나거든요. 자재 옮기는 것도 무게가 상당하고 하루 종일 온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보통 체력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키도 크고 깡다구도 세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었던 저는 동네에서는 이미 골목 대장으로 유명했어요. 여자아이이기는 했지만 반에서 남자애들조차 저는 건들면 안 된다고 눈치를 살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남자애들이 놀리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여자애들이 다 쪼르르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중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만 남자애들한테 다시는 제 놀리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했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쯤 한 여자애가 전학을 왔어요.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길고 어떻게 한 건지 그걸 희한하게 따와서 말아왔는데 무슨 발레리나 같았어요. 옷 더러워지면 빨래하기 힘들어진다고 맨날 어두운 색만 입고 다니던 저랑은 아주 다르게 하얀 블라우스에 빨간색 치마까지 입었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도 벌써 제 입이 삐죽거렸는데 눈앞에 웬 만화에서만 보던 인형 같은 애가 서 있으니까 괜히 심술이 났어요. 곱상하게 생긴 외모에 수줍어서 발끝을 모으며 탁탁거리는 소리까지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어린 여자애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좁고 유치하구나 싶죠. 그때는 아마 어려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진짜 안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첫 만남부터 저한테 눈도장이 단단히 찍혔어요. 누구랑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막 전학을 와서 적응이 필요한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원래 제 성격이었다면 어디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겉돌지 않게 놀이에도 끼워주고 했을 텐데 참 유치한 질투심이 뭔지 싶어요.
근데 또 그 친구는 엄청 조용해서 먼저 다가오지도 않더라고요. 매일 등교에서는 혼자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어요. 근데 그 모습마저 질투심으로 가득한 제 눈에는 쟤는 뭐 저렇게 사교성도 없고 조용해 라고 생각하며 흘겨보고는 했죠. 그렇게 1년간 같은 반이었지만 이야기 한 번 제대로 나눠보지 않고 졸업을 했어요. 겨울방학 동안 할머니 따라서 일을 다니고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그의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렸죠.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한 첫날, 그 애랑 같은 반이 되었더라고요. 제게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둘이 같은 초등학교 출신 아니냐고 반 애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굴었어요. 그 애 역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혼자 있었고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인가 중간고사를 마치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 아이들은 계속 들뜬 상태였어요. 저 역시 학교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같이 휩쓸려서 들떠있는 상태였죠. 전교생이 신난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그 애는 혼자 차분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떠들고 있어도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수업이 다 끝나고 제가 주번이라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교실 문을 잠그고 가야 하는데 그 애 책상에 가방만 올려진 채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빨리 가야 하는데 얘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교실에서 혼자 앉아서 기다리다가 답답함에 결국 그 애를 찾아 나섰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였죠. 그렇게 복도에 딱 나왔는데 화장실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쿠당탕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길래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애들 서너 명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여자애들은 약간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기웃거리자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신경 쓰지 말고 가. 네 일 아니니까 빠져. 너네 뭐해? 뭔데 그래? 아, 가라고. 저에게 나가라면서 한 명이 밀치려고 나서는 순간 애들 뒤에 숨겨져 있던 모습 하나가 보였어요. 맞아요. 바로 그 얌전한 여자애였죠. 뭐야, 너네 뭐해? 설마 너희 쟤 괴롭히냐? 아니, 괴롭히는 게 아니면 뭔데? 야, 너 말해봐. 얘네가 너 괴롭혔지? 우리가 뭘 괴롭혔다고 그래? 우리가 너 괴롭혔어, 지금? 야, 너 지금 딱 말해. 얘네가 괴롭힌 거야? 아니, 그게 그냥 친구끼리 이야기 중이었어. 너 지금 딱 말해. 네 친구 맞아? 얘네가 괴롭힌 거면 도와줄 거고, 네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난 그냥 돌아서서 나갈 거야. 그 애는 저와 그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을 망설였어요. 계속 눈치만 보길래 저는 그냥 제 도움이 필요 없나 보다 싶어서 화가 나기는 했지만 그냥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그 애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도와줘. 얘네 내 친구들 아니야. 모르는 애들이야.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애의 큰 목소리였어요. 저는 바로 돌아서서 그 애의 손을 잡아 끌어서 제 뒤로 숨겼죠. 그러자 그 애들은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살짝 밀치면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다행히 서로 소리만 치다가 제가 다시는 우리 반 친구 괴롭히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 애를 데리고 화장실을 빠져나오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저는 교실 문을 잠그고 교무실에 열쇠를 놓고 나왔어요. 교무실 앞에서 그 애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길을 나서니까 그 애는 말없이 제 뒤를 쫓아왔어요. 저는 한참을 걸어가다가 어느 공터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랬더니 그 애도 걸음을 멈추고 멀찍이 서 있었어요. 뭐해? 앉아. 나? 그래.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아까 그 애들은 뭐야? 왜 너를 괴롭혀? 나도 잘 몰라. 처음 보는 애들인데
나보고 무슨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체육대회 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면서. 누가 널 좋아한다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 애들 중 한 명이 오랫동안 그 남자애를 좋아했나 봐. 그래서 나보고 앞으로 남자 교실 층 근처도 다니지 말고 눈에 띄지 말라고. 뭐? 아니, 그 남자애가 널 좋아하는 건데 왜 너보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한다는 이야기 하든가 아니면 말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너한테 그래? 너는 그걸 그냥 듣고 있었어? 아휴, 답답하, 정말. 아, 미안. 야, 뭘 또 사과해. 너 진짜 답답하다. 그냥 나는 괜히 싸움이라도 생기면 일이 커질까봐 부모님이라도 모시고 오라고 하면, 아이고, 바른 생활 아가씨라서 부모님 귀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그 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기 발끝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죠. 아니, 나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학해온 첫날부터 깔끔한 옷차림에 매일 달라지는 머리 스타일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봐도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귀한 집 따님이었거든요. 분명 부잣집에서 멋진 부모님과 특히 사랑이 넘치는 여성스러운 어머니가 매일 아침 머리를 빗겨주는 상상을 혼자 하곤 했는데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죠. 뭐라고? 나 부모님이 안 계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도망갔거든. 제가 벙찐 얼굴로 그 애를 쳐다보고 있었더니 눈을 맞추고는 힘없이 웃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또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죠. 우리 엄마랑 아빠는 우연히 일하다가 눈이 맞아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자기들끼리 같이 살기 시작했대. 어차피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빠한테는 누나가 있었거든. 그렇게 둘이 돈만 조금 더 모이면 결혼할 거라고 인사도 미루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된 거야. 아빠의 누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고모지. 고모는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대. 아빠가 말을 안 해서. 그러다가 정작 애를 키우는 게 무서웠는지 아니면 싫었는지 처음부터 아이를 낳으려고 한 게 아니라서 책임지고 싶지 않았나 봐. 엄마는 나를 낳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그대로 집을 나갔대. 연락처도 메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갓난아기였던 나를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서 아빠 혼자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아빠도 사실 아직 부모님이 될 준비는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고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대신 키우기로 했다고 해. 그래서 나는 고모 자식이 된 거야. 남들에게는 고모가, 나에게는 엄마가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아빠도 사라졌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어딜 갔는지도 모르겠대. 그냥 갑자기 그렇게 없어져 버렸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없는 건 아니네. 고모가 엄마가 되어준 거잖아. 자식도 엄청 간절하셨다며? 그럼 엄청나게 애지중지 키워주신 거 아니야? 맞아, 그랬었지. 그랬을 거야.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 나 싫다고 버리고 간 엄마, 아빠보다 이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고모랑 고모부가 낫다고.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나를 데려간 고모네 자식이 생겼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임신이 되었거든.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더 애틋한가 봐.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나는 집안에서 완전 유령 취급이거든. 언젠가부터는 자연스럽게 차별을 하더라. 전에 전화통화할 때는 나를 데려온 것도 후회하시더라고. 어디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 앞으로 뭐가 될지 무섭다고. 이렇게 내 자식이 생길 줄 알았으면 그냥 보육원에 보내고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다고. 자기 엄마 아빠 닮았으면 쟤도 미래가 뻔하다는 둥. 밖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머리도 항상 예쁘고 깔끔하게 해주시고 옷도 잘 사주시지만 집에서는 나한테는 말도 제대로 걸지 않으셔. 학교에서는 어땠는지, 오늘은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친구들은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어.
그냥 항상 동생한테 양보해라. 잘 챙겨줘라. 그런 이야기가 전부야. 언제인가부터 그런 투명 인간 취급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뭔가 당연한 기분이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도 될지 싶기도 하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그냥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친부모님조차 내가 싫어서 버리고 갔는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 저는 몰랐어요. 그냥 부잣집 공주님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공주님처럼 하고 다니진 않아도 적어도 우리 할머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진 않거든요. 조금 무뚝뚝하기는 하시지만 저를 싫어한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약간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괜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 애를 오해했구나 싶었어요. 조금 더 일찍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면 이 애가 내가 보는 것처럼 얄미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았을 텐데, 그동안 제 선입견과 유치한 질투 때문에 가뜩이나 상처받은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닌지 미안했어요. 그날 한참을 공터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저 역시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지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떤 심정인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동안은 혹시나 약해 보이거나 오히려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될까봐 제대로 꺼내보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마음껏 이야기하다 보니 저희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그날부터 정말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정반대의 성격이라 통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던 저희는 의외로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도 비슷하고, 특히 만화 취향도 같아서 학교 끝나고 둘이 함께 책방에 가서 빌려와 우리 집에 와서 한참을 수다를 떨며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어요. 제가 친구랑 노느라 할머니 일을 전보다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는데 신기하게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방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으면 방에 조용히 뻥튀기나 과자를 넣어주고 가시기도 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가라며 밥을 차려주기도 하셨어요. 살갑게 다가와서 친구는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같은 질문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친구라고 잘 챙겨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혹시나 제 앞가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할머니가 저를 버리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건 그냥 저 혼자 느꼈던 괜한 자격지심이었죠. 저희는 다음 학년에는 다른 반이 되었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이면 항상 같이 밥을 먹고 하교도 늘 같이 했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둘이 함께 참 진득하게도 붙어 다녔죠. 학교 내에서도 유명한 절친이었는데 선생님들도 다들 저렇게 성격도 성적도 같은 점이 하나 없는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친구가 되었냐며 신기해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제 생일날 그 애는 저에게 팔찌 하나를 선물했어요. 생일 축하해.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진짜 은이래. 이렇게 따로 또 쓸 수 있고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어. 우리 우정 팔찌 하자. 하나는 내가 하고 다닐 테니까 너도 하나 하고 다녀. 뭐야? 진짜 은? 그럼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를 나 줘도 돼? 그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긴,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잖아. 그동안 그냥 은팔찌였는데 이렇게 너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우리 우정의 증표가 되었는걸. 오히려 의미가 생겨서 더 좋아. 집에 있던 걸 줘서 미안. 내가 돈이 많았으면 진짜 예쁘고 좋은 거로 사줬을 텐데.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것도 엄청 예쁘고 좋은데. 게다가 이런 모양 팔찌는 처음 봐. 엄청 신기하다. 게다가 너랑 이렇게 나눠 끼니까 더 좋다. 고마워. 나야말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야. 나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줬잖아. 나한테는 그게 가장 고마운 일인걸.
에이, 나야말로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도배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연세 때문인지 이전보다 몸을 움직이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저 혼자 척척 해나갔어요. 친구는 졸업하고 나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며 복지학과에 입학했죠. 예전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매일같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케줄도 다르고 거리도 떨어져 있다 보니 전보다는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가장 친한 단짝이었기 때문에 서로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고는 했어요. 특히 친구는 방학이면 제가 일하는 것도 따라 나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워낙 몸이 약하고 체력도 없는 애라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중요했죠. 그렇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 저만의 도배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었고, 친구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꿈이었죠. 그 무렵 대학에 가면서 친구는 완전히 본가와 연락을 끊고 있었어요. 친구가 일부러 끊었다기보다는 고모네가 끊은 것과 다름이 없었죠. 아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친구가 대학에 가자마자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거든요. 네가 성인이면 자기는 할 만큼 몫을 다 했다면서 말이에요. 말은 둘째 교육을 위해서 결정한 이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른이 된 너에게 더 이상 돈도 시간도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자식과 부모로서 더 이상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죠. 졸업 후 친구는 근처 요양원에 복지사로 취직하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구하고 개인 사업자를 내서 도배 회사를 차렸어요. 사무실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또 어디가 몹시 아프시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점점 체력이 없어지시고 누워있는 날이 많으시더니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더라고요. 가족이 없어서 장례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였고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달려와서 도와준 친구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한쪽에 방을 꾸며 살고 있었고 친구는 요양원에서 제공해주는 직원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직원 숙소를 따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요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친구 정보에 제가 비상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당직을 돌다가 갑자기 쓰러진 친구를 응급실로 이송했다면서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알려주었어요. 저는 미처 잠이 깰 겨를도 없이 잠옷 위에 겉옷 하나를 거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친구는 이런저런 검사를 마치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더라고요. 한동안 바빠서 서로 못 본 사이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봤자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과로나 배탈 등 별거 아닌 걸 거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나 들어보던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하니 결과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훨씬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치료를 위해서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길래 그날은 퇴원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까지 가는 내내 친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말없이 구석에 이불을 치우고 누웠어요. 저 역시도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기에 말을 아끼고 있었죠. 그리고 친구가 잠든 사이 저는 병원들을 알아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곳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랑 사람들이 추천하는 다른 병원들이 있는지 알아봤죠. 다음 날 작업을 쉬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고 왔는데 자기는 괜찮다면서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얼른 일을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친구가 좋아하는 닭강정을 사서 집에 왔는데 제가 문을 여니까 혼자 화들짝 놀라면서
다급하게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대체 뭘 숨기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더 꼭꼭 숨기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싶어서 등 뒤에 숨긴 것을 빼서 들었어요. 친구 손에 있던 것은 웬 종이였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유언이었죠. 너 이게 뭐야? 혹시 모르잖아. 내가 죽으면. 네가 왜 죽어? 죽을 확률이 50%라고 하잖아. 그렇다는 건 살 확률도 50%라는 거야. 치료하려면 병원비도 들고 이 근처에서는 치료도 못해서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럼 교통비나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해? 그 돈 들여서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하기 싫어. 야, 그게 왜 돈 낭비, 시간 낭비야? 그렇게 해서 네가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너 졸업하고 이제 막 꿈을 이루기 시작했잖아. 얼른 나와서 빨리 다시 꿈을 이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있잖아. 네가 나을 수 있게 내가 어떻게든 도울 거야. 그럴까 봐. 네가 나 돕는다고 괜히 네 인생 낭비할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이야. 나는 그게 싫어. 피 섞인 우리 가족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신경도 안 쓰는데. 너였으면 너 만약에 반대로 내가 병에 걸렸다면 모른 척 할 수 있어? 그냥 나 몰라라 할 거야? 아니지. 거봐. 똑같이 내가 병에 걸렸다고 했으면 넌 분명 이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와서 나부터 돌보고 있었을걸? 우린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잖아.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고 좋을 때만 친구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도 없었겠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주는 거야. 친구니까. 그 애가 마지막으로 제게 쓰고 있던 편지, 유언장을 시원하게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열심히 알아보았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도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막 구했던 사무실을 정리하고 큰 병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도배일이야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어느 지역에서 살던 그건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다행히 저희가 알아본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그쪽 지역에 다시 사무실을 얻었어요. 작은 월세를 얻어서 그 친구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죠. 친구의 병명은 희돌기교 세포종이라는 희귀 뇌종양이었는데 2번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쪽 손이 마비되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며 약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계속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제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걸핏하면 화장실로 뛰어가 토를 하고 계속되는 공복에 빈혈을 일으켜 다시 수액을 맞는 것을 반복했죠. 치료 과정이 길어질수록 소요되는 시간도 비용도 더 이상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선에서 가능한 그 애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막 도배 사업을 시작한 초짜에다가 젊은 여자가 현장에 나타날 때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젊은 여자애가 사장이라고 하면 일 자체를 맡기기 꺼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나마 고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도배밥을 먹었으니 다들 일을 맡기는 분위기였지만 여기서는 제 실력이나 경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작업을 따내는 자체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힘을 냈어요. 일이 들어오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뛰어나갔고 틈틈이 친구를 위해서 요리도 배우고 병원 치료도 같이 가고는 했죠. 치료가 길어지면서 친구는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갔어요. 이렇게 사느니 자기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옆에서 어떻게든 힘을 낼 수 있도록 보듬어 주었죠.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거의 다 왔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용기를 심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꽤 큰 상가에서 작업 의뢰가 들어왔어요. 단체 룸까지 여러 개 있는 한식당이었는데 가게 전체 도배를 의뢰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작업이 들어온 적은 처음이라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의뢰를 받았어요. 심지어 가격도 실랑이 없이 제가 제안한 그대로 주신다고 하길래 드디어 일이 풀리는구나 싶었죠. 다만 액수가 큰 데다가 제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신이 없으니 작업은 계약금과 착수금을 미리 지불하고 중간 정도 일이 되었을 때 한 번, 그리고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원래라면 미리 비용을 다 받고 일을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규모도 크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바로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했지만 우선 알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죠. 처음 하는 대규모 작업이라 시작하기 전에 몇 번을 회의를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3번, 4번 이상 체크했어요. 이번 일이 앞으로 제 경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중히 처리했죠. 저에게는 경력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기회다 싶었어요. 그리고 일이 시작되었고 약속한 대로 일이 진행되면서 계약금부터 1차 작업비까지 바로 입금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규모의 일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약속된 날짜에 돈까지 잘 주시다니 이번 일은 진짜 대박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에 터졌어요. 몇 주에 걸쳐 작업이 겨우 다 끝나고 일을 잘 마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현장에 와서 보더니 잘 됐다고 하면서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이미 오전에 큰돈을 다른 곳에 보내버려서 계좌 송금 한도 때문에 잔금을 치를 수 없다면서 다음날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계약금과 1차 작업비는 이야기했던 날짜에 완벽하게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별 걱정 없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온종일 잔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날 자정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쯤은 바빠서 보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문자를 했더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다면서 얼른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또 잠적하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은 2주일이 되어갔죠. 연락을 할 때마다 매번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받질 않더라고요. 결국 화가 나서 바로 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침 가게의 사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장님,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요? 아니, 대체 잔금을 언제 보내실 거예요? 아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잖아. 그니까 벌써 도배 끝난 지 3주째인데 다음에 언제 보내주시냐고요? 아니,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언성을 높여? 어? 남의 업장 찾아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언성을 안 높이게 생겼어요? 벌써 작업 받으신 지가 몇 주 전인데 잔금 치러주겠다고 말만 하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잔금 떼어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떼어 먹어? 아니, 두고 보자 하니까 이 여자가 사람을 뭐로 보고 그깟 푼돈 누가 떼어 먹는다고 그래? 그러면 바로 입금해 주시던가요. 그깟 푼돈을 왜 입금 안 해주시는데요? 아, 그냥 이럴 거 없고 경찰서 가요.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아니,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어이가 없네. 여자가 도배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탐탁지 않았어. 가뜩이나 일도 없을 것 같아서 불쌍한 마음에 맡겼구만. 역시 이래서 남자들 하는 일에 여자가 괜히 나서서는 될 것도 안 된다니까. 야, 그리고 네가 지금 이거 해놓은 걸 봐라. 이게 도배냐? 어? 도배야? 어디 벽지 좀 대충 붙여놓은 것 두고 별 유세는. 뭐라고요? 분명 작업 다 마치고 나서 확인하셨잖아요. 종이 좀 붙여놓은 것 같으면 아저씨가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어디 순 사기꾼 같은 게. 철썩. 그때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눈앞이 핑 도는 것 같더니 정신 차려보니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노발대발하던 그 사장이 결국 제 뺨을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만 바닥에 나뒹굴듯이 넘어지고 만 거죠. 야, 너 지금 나 쳤어? 아이고, 경찰 불러. 경찰 불러 당장. 뭐? 야? 이게 아주 그냥 갈수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경찰을 부르라고 고함을 치고 그 아저씨는 제가 소리치니까 더 열받았는지 다시 또 한 대 칠 기세로 달려들렸는데 어떤 여성분의 호통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둘 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을 보자마자 그 아저씨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이 엄청나게 커져서는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분은 바닥에 넘어진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더니 직접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더니 넘어진 제 옷을 같이 털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괜찮아요, 아가씨? 제가 여기 건물주예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줄래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잔금을 나중에 치르기로 했고, 도배는 끝났지만 벌써 3주가 지나도록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요. 몇 주 동안 계속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길래 결국 참다 못해 찾아왔더니 소리치고 화를 내면서 제 뺨을 때려 넘어져 있었다는 말까지 했죠. 제 친구가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해서 저도 잔금이 더 미뤄지면 곤란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좋게 말씀을 드렸죠. 한 일주일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기다려드렸는데 점점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으시고 며칠 전부터는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현금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돈 마련되면 바로 주려고 했는데 아니, 이 아가씨가 업장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니까. 그러자 건물주는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잠깐 이야기를 하더니 끊고는 그 악덕 사장에게 말하더군요. 현금 생길 거예요. 돈 들어오면 당장 갚아요. 그리고 이 아가씨 뺨 때린 것까지 보상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건 물론이고 이 아가씨가 당신 쫓아다니면서 낭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 내 건물에서 소란 피운 것에 대해 이미지가 실추되어 입은 피해, 당신이 때린 것 때문에 이 아가씨에게 생긴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걸 보느라 제가 겪은 트라우마까지 민사소송으로 끌고 가서 몇 배로 괴롭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건물주분은 바닥에서 제가 떨어뜨린 팔찌를 주었어요. 그런데 팔찌를 딱 잡더니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그분은 한참을 팔찌를 살펴보았어요. 이 팔찌 아가씨 거예요? 혹시 이거 두 개가 한 세트이지 않나요? 서로 겹칠 수 있는.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친구 병원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제 절친이에요. 고등학교 때 제 생일이었는데 돈이 없다면서 자기 집에 있던 거라고 그걸 가져다 주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한 세트라서 하나는 친구가 하고 있어요. 예쁘죠? 그 친구는 혹시 이 팔찌 어떻게 집에 가지고 있던 건지 말하던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듣지 못했어요. 그 친구도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엄마 물건인 것 같다고 하는 정도만. 그 친구 혹시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니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마침 친구는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간단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건물주분을 모시고 우리 집 앞 카페로 갔어요. 집에서 가까워서 먼저 내려와 기다리던 친구를 보더니 그분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떨구시더니 다시 아주 천천히 걸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친구의 얼굴을 감싸고는 막 우시더라고요. 이 팔찌, 이 팔찌 아가씨 엄마가 준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이 팔찌 제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남겨준 건데. 네? 이거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집 나가기 전에 유일하게 남겨주신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쌓여있던 이불 안쪽에 들어있었다고. 제가, 제가 넣어둔 거예요. 집 나오기 전에 우리 딸 포대기에. 나중에 꼭 찾아온다고. 그래서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 안쪽에 보면 날짜가 쓰여 있을 거예요. 그게 제 생일이에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은으로 공예를 하셨는데 제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 태어나면 물려줘야지 했던 거예요. 팔찌의 안쪽에는 날짜가 쓰여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건물주분은 주민등록을 보여주며 날짜가 일치함을 확인해 주었어요. 엄마? 진짜 제 엄마예요?
네. 아니, 그래, 딸.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정말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매일 너를 보고 싶어서 그리워했단다. 엄마, 엄마,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너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 네 아빠는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 나를 심하게 대했어. 나가면 항상 다른 남자 만나고 왔냐고 정신적으로 닥달을 하고, 심할 때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나에게도 손을 댔어. 당장 도망가고 싶었지만 뱃속에 네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수가 없어서 꾹 참았단다. 그런데 네가 태어나고 나서도 나보고 자기 아이가 맞냐고 소리를 지르더구나. 그러면서 또 손을 대려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왔어. 그런데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때라 일단 몸이라도 좀 추슬러서 돌아가야겠다 싶었어. 저런 아빠라면 너한테 오히려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일단 건강을 좀 회복하면 돌아가서 너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집에 찾아갔더니 네가 온데간데 없더구나. 네 아빠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 주변을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너에 대해 안다는 사람이 없었어. 그나마 누군가 네 고모가 너를 키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까지 찾아갔었는데 며칠 뒤 또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 그 후로 영영 네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 내 호적에 등록된 게 아니니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었단다. 그런데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다니, 이게 혹시 꿈은 아니겠지? 그래서 그래서였구나. 어릴 때 고모가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그냥 고모부 일 때문이라고만 들었는데 사실 엄마가 찾아올까 봐 그런 거군요. 아빠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한테 데려다 주고 그 뒤로 다시는 볼 수 없었거든요. 소식도 들어본 적 없어요. 너를 버리려던 게 아니야. 정말이야. 엄마는 너랑 같이 살고 싶었어. 그래서 너를 데리러 다시 갔던 건데. 그래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잠시라도 너를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너를 데리고 나갔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으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정말 고맙다고, 제 덕분에 다시 만나게 된 거라면서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집을 나간 후 아주머니는 해보지 않은 일 없이 아주 악착같이 사셨다고 해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언젠가 딸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펀드를 투자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잘 되어서 팔고 또 다른 건물을 사고, 그러다 보니 상가도 재산도 금세 불어났다고 하네요. 친구는 엄마를 찾아서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재력까지 빵빵해서 친구에게 가장 좋은 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고,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장은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뺨을 맞던 그날 친구의 어머니가 전화하면서 보낸 돈으로 제 밀린 대금을 갚게 하고, 그 돈은 다음 달에 갚거나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뺨을 때린 부분은 제가 고소를 했고, 그 악덕 사장은 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이 와 500만 원에 합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친구를 잘 둔 덕분에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생겼는데요. 아주머니가 상가에 자리 하나를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친구도 아주머니도 그동안 제가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평생 월세까지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넓은 자리에서 저희 도배 업체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간판을 크게 달고 나니 주변에서 눈에 띄어서 그런지 이전보다 의뢰도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게다가 아주머니가 몇 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다 보니 혹시나 도배가 필요한 업체가 생긴다면 바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이전보다 사업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힘든 치료를 계속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던 친구도 지금은 건강해져 엄마랑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